강릉 저수지 미스터리 수사관의 기록 40분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명과 등장인물, 사건 내용은 드라마 이야기로 하였기에 실제 사건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편집하였기에 시청해 주시고 다음 드라마 편집을 위해서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 나는 강원도 강릉경찰서에서 25년째 형사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2006년 여름에 발생한 그 사건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강릉시 옥계면 동해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작은 어촌마을, 인구 1200여 명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양식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 조용한 마을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2008년 7월 23일 밤 10시 30분 마을에 살던 56세 박영수 씨가 갑자기 실종됐다.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생각했다. 성인 남성이 자기 차를 몰고 나간 것이니 어딘가 바람 쐬러 갔거나 친구를 만나러 갔을 거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수사했던 그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겠다. 증거를 찾아 헤맸던 날들, 진실에 다가갔지만 결국 놓쳐버린 순간들, 그리고 법정에서 무너진 정의에 대해. 이것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한 여자와 그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형사들 이야기다. 2008년 7월 26일 오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영수 씨의 형제들이었다. 형이 3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57세 성인 남성이 자기 차를 몰고 나갔는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다. 아마 어딘가 혼자만이 시간을 가지려고 나갔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잠시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하며 들은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박영수 씨는 7월 23일 저녁 강릉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쳤다. 그 후 함께 조문을 온 후배들과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밤 10시가 되자 박 씨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민들레즙 먹어야 해. 이 시간에 꼭 먹어야 돼. 후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서둘러 귀가를 재촉했다. 한 후배가 차로 집까지 태워다 줬다. 밤 10시 박 씨는 집 앞에서 내렸다. 집에는 재혼한 아내 한미선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후배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집에 들어갔다. 하얀색 스포티지 차량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30분 뒤인 밤 10시 30분경 박 씨는 다시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다. 아내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랬다. 그 이후로 박영수 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왜 아내가 신고하지 않았을까? 보통 배우자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걱정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아내 아니던가?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아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박 씨의 형제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박영수 씨의 집은 옥계면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농가였다. 집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다. 차량도 박 씨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 한미선 씨를 만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박 씨와는 2년 전에 재혼했다고 했다. 박 씨의 전 부인은 10년 전에 사망했다. 남편이 그날 밤 10시 반쯤 차 타고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했어요. 한 씨의 말투는 담담했다. 지나치게 담담했다. 남편이 3일째 집에 오지 않는데도 눈물 한 방울 없었다. 혹시 남편분과 다툰 일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지냈어요. 남편분이 최근에 고민거리가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했다. 너무 간결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박 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장례식장, 찻집,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의 행적하지만 그 이후 박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CCTV도 거의 없는 시골 마을이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차량 번호로 검색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박영수 씨의 가족들, 특히 막내 동생 박영철 씨는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박영철 씨는 형의 실종 직후부터 혼자서 수색에 나섰다. 옥계면은 물론이고 인근 주문진, 정동진까지 사사치 뒤졌다.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형을 찾아다녔다. 형사님, 제 형은 절대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박영철 씨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형은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비슷했다. 박영수 씨는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그래서 민들레집이었다. 박영수 씨는 몇 달 전부터 매일 밤 10시 30분에 민들레집을 마셨다간 건강에 좋다며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장례식장에서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박영철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형수님이 너무 조용해요. 형이 사라졌는데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이상하지 않나요? 나도 그 점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다. 7월 28일 박영철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형사님, 저수지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나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장소는 강릉시 영곡면 청학리에 있는 청학저수지였다. 박영수 씨의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다. 박영철 씨는 저수지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여기 좀 보세요. 풀이 눕혀져 있고 타이어 자국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풀이 한쪽 방향으로 눕혀져 있었고 흙바닥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저수지를 향하고 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엔진 오일로 보이는 얼룩도 발견됐다. 형사님, 우리 형 차가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저수지를 수색해 주세요. 박영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팀장에게 보고했다. 저수지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증거가 불충분해. 타이어 자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박영수 씨 차라는 보장이 있나? 저수지 수색은 예산도 많이 들고 잠수부도 동원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 답답했다. 하지만 팀장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박영철 씨에게 사실을 전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저수지를 수색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3일 후인 8월 9일 박영철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형사님, 저희가 사설 잠수부를 고용했습니다. 오늘 저수지를 수색할 겁니다. 놀라웠다. 사비를 들여 잠수부를 고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현장으로 향했다. 청학저수지는 장마가 막 끝난 직후라 만수위 상태였다. 물은 흙탕물처럼 탁했다. 잠수부 4명이 도착했다. 시야가 1m도 안 될 겁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10분이 흘렀다. 갑자기 한 잠수부가 수면 위로 손을 들었다. 차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끌어올렸다. 천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얀색 스포티지였다. 박영수 씨의 차량이 맞았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박영철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운전석을 확인했다. 박영수 씨의 시신이 안전벨트를 맨 채 앉아 있었다. 의문의 시작 현장은 즉시 통제됐다. 과학수사대가 출동했고 차량과 시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다. 첫 번째 의문점.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다. 일반적으로 익사한 경우 폐에 물이 차 있고 입과 코에 미세한 출혈이 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 결과가 나왔다. 4인 익사 아님,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호흡곤란 사망. 폐에 물이 차 있지 않았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물에 들어간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약물 검사 결과였다. 혈액에서 독시라민DOXYLAMIN이 성분이 검출됐다. 수면유도제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복용량의 약 8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8배 이 정도 양이면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박영수 씨는 누군가에게 독국물을 먹고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한 시신이 차에 실려 저수지에 버려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었다. 두 번째 의문점. 차량의 상태도 이상했다. 저수지로 진입한 흔적은 있지만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다. 급하게 멈추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차량 내부를 조사했더니 기어는 중립, 핸드브레이크는 풀린 상태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차를 저수지까지 몰고 온 후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저절로 물속으로 굴러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완벽한 범행이었다.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의문점. 박영수 씨는 왜 그 많은 수면유도제를 먹었을까? 자살? 아니야, 자살이라면 굳이 차에 타고 저수지까지 갈 이유가 없다. 게다가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 건강하고 우울증 같은 증상도 없었다. 누군가 먹였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박영수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재산 관계를 살펴봤다. 박영수 씨는 나름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다. 농지와 건물을 합쳐 약 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영수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3건 총 보험금 3억 원 수익자 아내 한미선 씨 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했다. 2005년 3월 -1억 원, 2005년 7월 -1억 원, 2006년 4월 -1억 원 재혼. 직후부터 하나씩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사망 3개월 전에도 보험에 가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 한미선 씨를 다시 만나야 했다. 한미선 씨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보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3억 원이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나이도 있고 건강도 걱정돼서 가입했어요. 3개월 전에도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보장을 더 받으려고요. 답변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남편분이 평소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럼 누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나는 한미선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미선 씨에게는 전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전남편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2003년 12월 한 씨의 전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 경위가 이상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한 씨의 전남편이 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다고 했다. 도로에 기름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단순 사고로 처리됐다. 더 파고들었다. 한미선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최진우 44세 무직 한미선 씨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하니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었다. 최진우를 소환했다. 한미선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자주 연락하시던데요? 친구 사이예요, 친구? 기혼 여성과 매일 전화하는 남자친구?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변 탐문을 계속했다. 그리고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옥계면에 사는 한 주민이 증언이었다. 한미선 씨랑 그 최 씨라는 남자 자주 봤어요. 박영수 씨가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서 만나더라고요. 불륜 관계였다. 더 파고들었다. 최진우의 과거를 조사했다. 전과 산범 사기, 폭행, 협박, 그리고 놀랍게도 최진우에게도 전과 부인이 있었는데 그 전 부인의 사인이 의문사였다. 당시엔 병사로 처리됐지만 보험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미선과 최진우는 공모했다. 박영수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나는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모든 걸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진우가 먼저 무너졌다. 형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자백이 시작됐다. 최진우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미선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남편을 없애고 보험금을 타자고. 한미선 씨는 2004년부터 박영수 씨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위장하려 했다. 2004년 11월 한 씨는 최진우에게 부탁했다. 오토바이로 박영수 씨를 치라고. 최진우는 다른 공범 오성민을 섭외했다. 오성민은 40대 남성으로 과거 최진우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다. 돈이 궁했던 오성민은 500만 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계획은 이랬다. 박영수 씨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오토바이로 들이받는다. 사고로 위장한다. 박 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탄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다. 오성민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박영수 씨를 들이받았지만 박 씨는 다치지 않았다. 반사신경이 좋았던 박 씨가 순간적으로 피했던 것이다. 한미선 씨는 실패에 분노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했다. 약물 2005년부터 한 씨는 수면 유도제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구입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었다. 그리고 민들레즙을 만들기 시작했다. 간에 좋다며 매일 밤 남편에게 민들레즙을 먹였어요. 최진우의 진술이 계속됐다. 미선이는 민들레즙에 조금씩 약을 섞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남편이 익숙해지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계획은 치밀했다. 매일 밤 10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박영수 씨는 민들레즙을 마셨다. 쓴맛이 강한 민들레즙에 수면 유도제를 섞으면 맛의 변화를 눈치채기 어렵다. 한미선 씨는 몇 달간 소량의 약을 섞어 남편이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을 정했다. 2006년 7월 23일. 그날 한미선 씨는 민들레즙에 치사량의 수면 유도제를 섞었다. 미선이가 전화했어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준비하라고. 최진우와 오성민은 대기하고 있었다. 밤 10시 박영수 씨가 집에 도착했다. 후배가 집 앞까지 태워다 줬다. 박영수 씨는 집에 들어갔다. 아내가 준비한 민들레즙을 마셨다. 30분이 지났다. 박영수 씨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한미선 씨는 최진우에게 전화했다. 지금 와, 최진우와. 오성민이 도착했다. 박영수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우리는 박영수 씨를 차에 실었어요. 운전석에 앉혔고 안전벨트도 채웠어요. 오성민이 박영수 씨의 차를 몰고 청학저수지로 향했다. 최진우는 자기 차로 뒤따라갔다. 저수지에 도착했다. 오성민은 차를 저수지 입구까지 몰고 갔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다. 차는 천천히 경사를 따라 내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완벽한 범행이라고 생각했다. 형사님, 저는 그냥 돈 때문에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우의 자백을 받아낸 후 나는 오성민도 소환했다. 오성민도 결국 자백했다. 최진우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다. 이제 남은 건 한미선 씨였다. 한 씨를 다시 소환했다. 최진우 씨와 오성민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지만 한미선 씨는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한 씨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미선, 최진우, 오성민 3명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공범들의 자백, 보험금 동기, 정황 증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격이 시작됐다. 공범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지적은 정확했다. 첫 번째 문제, 수면유도제의 출처. 한미선 씨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우리는 강릉 전역이 약국을 수소문했지만 한 씨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사망. 시간과 장소. 박영수 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 집에서 사망했는지, 차 안에서 사망했는지, 저수지 근처에서 사망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부검 결과는 사망 시간을 7월 23일 밤 10시에서 24일 새벽 2시 사이로만 추정했다.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범위였다. 세 번째 문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우리는 당일 밤 한미선 씨와 최진우, 오성민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기지국 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웠다. 대략적인 지역만 알 수 있었다. 한미선 씨의 휴대전화는 집 근처 기지국에 계속 잡혀 있었다. 최진우와 오성민의 휴대전화도 강릉 시내를 돌아다닌 기록만 있을 뿐 청학저수지 근처에 갔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다. 공범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선고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한미선에 대하여 살인죄는 무죄, 법정이 술렁였다. 다만 2004년 오토바이 사고 교사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진우 징역 5년, 피고인 오성민 징역 4년.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다. 공범들의 진술만으로는 한미선 씨가 직접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수면유도제의 구입처도 밝혀지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 시간과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모은 증거들이 무용지물이 됐다. 검사는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원심을 유지한다. 모든 게 끝났다. 한미선 씨는 오토바이 사고 건으로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살인범으로서가 아니라 상해 교사범으로. 최진우와 오성민도 형기를 마치고 모두 출소했다. 사건이 종결된 지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한다. 초동 수사에 실패. 박영철 씨가 저수지에서 발견한 증거를 보고받았을 때 즉시 수색에 나섰어야 했다. 형제가 사비를 들여 잠수부를 고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였어야 했다. 증거 수집의 실패. 사건 초기에 한미선 씨의 의복과 소지품을 압수했어야 했다. 약물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약국 수사에 실패, 수면 유도제 구입처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어야 했다. 강릉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서 수사했어야 했다.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이었다. 박영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다. 박영철 씨는 지금도 형의 무덤을 찾아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한미선 씨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해결됐다. 범인이 처벌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범인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법은 증거로 말한다. 하지만 때로는 증거가 없어도 진실은 존재한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가장 답답했던 사건이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완벽에 가까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완벽한 범죄를 막지 못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초동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만약 더 빨리 증거를 확보했더라면, 만약 약국을 더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이 있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사건 발생 초기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과 유족들의 정의가 사라졌다. 나는 오늘도 경찰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새로운 사건들이 내 책상 위에 쌓여 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박영수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스토리 내용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이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이 사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